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의 김병혁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생산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50분, 40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시간이 좀 그 촉박한 관계로 간단하게 요약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작년부터, 저작년부터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어려움을 좀 겪었고요. 그리고 유례 없는 긴장마, 날씨가 이렇게 기후가 정상적이지 않죠. 기후위기라는 전체적인 좀 큰 국가 단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큰 문제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친환경 농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요걸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친환경 조직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는 걸로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하나는 투마로우라는 영화, 하나는 갑자기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영화들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하나는 기후위기로 인해서 빙하가 오는 그러한 영화 장면이고요. 하나는 인터스텔라죠. 예, 인터스텔라에서 지구가 황폐해져 가지고 이제 바람이 불면 저렇게 모래폭풍이 오는 그러한 영화의 장면들인데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현실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사진들은 이게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즉 영화에서 우리가 하나 미래 공상 과학이라고 생각해왔던 이런 급격한 기상이변,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위기의 그 위험한 그러한 좀 신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기후위기가 그럼 왜 왔냐를 보시면 과거 인류가 우리가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지구도 이렇게 급격한 기후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빙하기도 있었고 간빙기도 있었고 온난기도 있었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이때를 홀로세라고 그러는데 이때 지구의 기온이 조금 안정화가 돼요. 표에 보시다시피 홀로세 이후는 그래프가 아주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파도를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고 가고 있죠. 이때 지구가 문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정적인 농경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던 시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빙하기에서 간빙기에 도달하는데 1만 년이 걸렸고 이때 1만 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한 4에서 한 5도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1도 오르는데 대략 한 2000년, 250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산업혁명 이후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정도 오른 거죠. 앞의 경우보다 25배 빠른. 정상적이지 않은 기후 변화인 거죠. 물론 지구가 전체 지구가 지나는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자연의 섭리상 당연히 있어 왔던 일인데 이게 1도 오르는데 2500년씩 걸리고 2000년씩 걸리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년 만에 지구 기온이 평균 기온이 1도 올랐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자연스럽지 않은 좀 그러한 그 상황인 거죠. 왜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랐냐? 표면 밑에 묻혀 있던 탄소를 머금은 이 석유, 석탄 이런 것들을 산업혁명 과정에서 사람들이 채취해서 계속 대기 중으로 뿜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산탄소 농도가 대기 중 농도가 짙어지고 그것이 온실 효과를 발생하고 지구가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티핑 포인트 1.5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지금 1도 올랐습니다. 이게 고무줄을 갖다가 이 스프링을 쭉 늘릴 때 놓으면은 탱 하면서 복원을 하는데 이 고무줄을 늘릴 때 일정 정도 이상으로 늘려버리면 손을 놔도 복원이 안 되죠. 그 지점, 즉 자연적으로 복원이 될 수 있냐 없냐라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티핑 포인트 1.5도가 뭐냐 하면 2050년까지 지금보다 지구 온도가 1.5도 더 이상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다시 정상적인 기온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전 세계는 지금 2050년까지 1.5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이걸 지금 이제 기후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합의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제로로 못해서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더 올라갔다. 평균 기온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인류의 이 문명적인 삶이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좀 그런 좀 엄혹한, 어떻게 보면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후가 변하면 우리나라 사과 적합 지역은 이렇게 휙휙휙 바뀝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사과가 재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그러한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갖다가 촉구하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촉구, 그러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집회들이고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전 세계 경제 규모가 지금 한 6위, 7위 왔다 갔다 하죠. 7, 8위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역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역시 2019년도에 334개 단체가 연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결성되어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전국 친환경 농업연합회 또는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가 여기에 참여해 가지고 아주 열성적으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한 지금 현재 당장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은 기후 이전에 벌써 1992년부터 전문가들, 과학자들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원만한 합의로 이끌어지지 못한 그러한 좀 과정이 좀 있었던 거고요.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7년에 교토 의정서, 그리고 2015년에 파리 기후 변화 협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기후 위기는 사기다, 기만이다. 그래서 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탈퇴하겠다 했던 것이 이제 뉴스에 막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그것이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입니다. 산업화전 대비 2도보다 낮은 1.5도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공동의 노력을 할 것을 명시했는데요. 트럼프가 그때 탈퇴한다고 세계적으로 좀 시끄럽고 좀 그랬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저작년이죠. 그리고 2021년 그린 뉴딜 종합계획 발표,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탄소중립을 위해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와 노력들이 좀 있어 왔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좀 취약한 형태의 어떤 정부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IPCC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즉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각 정부 기관의 관료, 책임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2019년도에 낸 보고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해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먹거리 시스템을 바꿔야지 기후 변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무리 산업 분야에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줄인다고 해도 제로는 못 만들거든요. 즉 석탄 발전 대신 태양광 발전을 하면 탄소 배출이 많이 줍니다. 근데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해서 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양광 발전을 위한 토목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조 공정을 해야 되니까. 즉 10이라는 탄소를 4나 5로 줄일 수는 있어도 제로는 못 만들죠. 그러면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를 갖다가 포집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쩔 수 줄이고 줄이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먹거나 포집하는 그러한 영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흡수원은 딱 세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뭐냐? 숲 생태계. 즉 숲을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해양 생태계. 해양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해양 생태계가 오염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못 하겠죠. 세 번째가 땅입니다. 토양입니다. 토양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는데 이 토양이 오염돼 있으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 땅 먹거리 IPCC 보고는 바로 이 숲과 해양과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열쇠다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그런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기후위기는 필연적으로 식량위기를 동반합니다. 기후가 워낙 예측할 수 없도록 변동하기 때문에요. 에너지 산업 분야만으로는 1.5도는 물론 2도씨 이하 낮추는 것도 어렵다. 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먹거리 농업 전환이 함께 가야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먹거리와 농업 분야의 전환이 핵심 관건이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먹거리의 과제는 당연히 식량 자금을 확대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즉 농업과 먹거리 분야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농업과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데 좀 소극적인 현 정부의 태도는 좀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유럽은 좀 다릅니다. 유럽의 그린딜이라고 했어요. 팜투포크 전략이라고 저작년 유럽 연합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보자. 여기 나와 있네요. 농업 분야 살충제 사용을 2030년까지 50%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비료 사용을 20%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항생제도 50% 감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핵심적으로 2030년까지 유기농업 면적을 전체 농경지의 2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게 유럽이 2년 전에 내세웠던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뼈대입니다. 즉 토양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갖다가 먹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흡수하는 그러한 좀 전략을 피겠다라는 것이 유럽이 가지고 있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정보에 기반한 선택과 효율성 보장, 식품 환경 개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이야기는 꼭 나오고요. 그리고 자연을 우리 삶 속으로 되돌리자, 생물종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유럽 전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유럽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기후위기라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로 인한 기후위기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물질적인 혜택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자연 생태계를 파괴해온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 전환하고 탄소를 저감하는 산업으로 전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숲, 해양,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고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만이 탄소 중립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유럽은 인식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유기농업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유럽 연합의 이 계획이 아마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럽 연합의 2030년까지 유기농업을 갖다가 2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019년에 발표된 IPCC 보고서, 토양 생태계를 어떻게 가꿀 것인지가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다라는 그러한 전 세계적인 합의 속에서 이러한 유럽의 이 팜투포크 전략이 나왔다. 팜투포크라고 하니까 좀 못 알아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농장에서 숟가락까지 이런 뜻입니다. 포크가 유럽 애들이 쓰는 이
이 수저니까요, 포크. 그런 개념의 전략을 유럽이 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여기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그린 뉴딜, 한국 사회의 이 탄소 중립을 위한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논의가 당연히 있었고요. 비전은 기후 먹거리 지역 안전망 위기 해결을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실현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제시가 된 바가 있고요. 그 목표는 여기에 맞는 온실가스 제로를 위한 농업으로 전환, 건강한 먹거리 공급, 지역 에너지 자리, 삶의 안전망 구축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탈탄소 생태 농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30년까지 화학 비료, 농약, 항성제를 50% 감축하겠다. 친환경 농업 비중을 30%로 확대하자. 이러한 좀 공세적인 그런 좀 제안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곧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새 정부가 이러한 농특위의 제안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아예 그냥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좀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하게 제조업 또는 에너지 분야의 절감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없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는 해양 생태계, 숲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는 것이다. 토양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야 되는 거죠. 논에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들이 뿌려져 가지고 토양이 경직화되고 경질화되고 산성화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 즉 농경지를 어떻게 이 친환경적인 즉 생물 종도 다양하게 가꾸고 농약으로부터의 오염으로 또 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친환경 농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이거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전에도 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즉 공공급식과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계획에 보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즉 친환경 농업은 소비가 뒤따라주지 않으면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소비를 안 해주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싸단 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자재도 비싸고, 즉 일반 농업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데 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일반 농산물보다 조금 비싼 가격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를 해주는 데가 없으면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습니까? 친환경 소비가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16년 제4차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소비를 확대해야지 생산이 따라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그러한 친환경 농업 육성 전략을 좀 채택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세웠던 게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0세부터 사회 진출 전까지 친환경 차액 지원 사업을 하자. 0세부터. 그러니까 사회 진출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사회적 돌봄과 관심이 이제 필요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0세부터 사회 진출 전까지 대학교도 포함을 시키고 싶었는데 대학교는 잘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민법으로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니까 성인에게 친환경 급식을 위한 차액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취지가 좀 안 맞다. 이런 좀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은 하루에 한 끼는 친환경 급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오히려 취약계층이 진짜 더 필요한 취약계층인데 빠져 있었던 사각지대가 영유아였어요. 영유아. 그러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고를 다니면 친환경 급식이 가능한데 갓 태어난 영유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친환경 돌봄을 실시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속에 나온 게 바로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이었고요.
2020년 시범 사업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 1인당 48만 원에 자부담 20%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거죠. 임산부한테. 그러한 사업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되었고요. 2021년도에 대학교 친환경 차액 지원 사업은 추진 중이었는데 불행히도 대학교는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는 것 아울러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조직이 필요하다. 생산 유통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도다리 친환경 대표 조직 육성. 경남의 경우 경남 친환경 연합사업단이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거죠.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는 공공급식 안정적인 공급을 못하죠.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한 15가지, 20가지밖에 안 되니까. 공공급식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적어도 100가지, 120가지 품목이 필요한데 시군 단위 체계가 지금 공급이 안 되니 이 시군 단위 체계를 묶은 도 단위 체계를 통해서 확대되는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자. 그런 취지로 공공급식 확대하기 위한 정책 0세부터 사회 진출 전까지 친환경 자격 지원 사업,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도 단위 광역 조직 육성 사업 동시에 좀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 농업 과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갖다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 기후위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할 수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다. 2010년도 저희 친환경 농가가 12만 정도 달했거든요. 현재 한 5만 8천 명으로 한 반토막 정도가 났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가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 규모를 잠깐 말씀드리면 2018년 기준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 소비 규모가 대략 한 1조 4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협이 한 3천억 정도로 지금 소비하고 있고요. 일반 유통이 한 5천억 정도를 소비하고 있고요. 학교급식이 대략 한 5천억, 기타 1천억으로 지금 추산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이 한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친환경은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친환경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분간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환경 공공급식이 확대를 갖다가 될 수밖에 없고 시기가 문제지만 갈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왜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냐? 왜 첫 번째가 생산 조직부터 시작돼야 되는? 그러니까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친환경 생산자 조직인데요. 왜 그러냐? 그걸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경우는요.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 이익 향상이죠.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적으로 농사지어가지고 알아서 파는 게 소득이 더 되면 굳이 뭐 생산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죠. 예. 농사지기 바쁜데 모여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 일을 왜 합니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조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익 향상입니다. 소득 증대를 위해서입니다. 이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시장 환경 유통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거고요. 규모화 및 전문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 구축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생산자 조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생산자 조직의 기본 방향은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 유통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 환경이 확 변합니다. 확.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 온라인 유통이 확대가 되었죠. 그 전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제 대형 유통 채널, 이마트, 뭐 신세계, 뭐 이런 데의 유통이 좀 포지션이 좀 넓었다라면 지금은 오히려 뭐 쿠팡, 마켓클릭, 뭐 이러한 온라인 쪽으로 유통의 포지션이 점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개별 농민 차원에서는 대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이 규모화되고 조직화되어야지만이 시장 환경 유통 구조의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규모화되고 전문화 되어야지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데 특히 규모화 전문화는 뭐냐면 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산 조직의 필요성입니다. 뭐냐면
한 농가가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전문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그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하는 것이 소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죠. 물론 이제 우리 친환경 쪽에서는 별로 좋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 친환경은 생물종 다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품목을 다양하게 생산하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보면 그렇다.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생산자 조직이 되어야지 시장 교섭력도 강화되고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생산자 조직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의미 없지는 않지만 친환경은 일반 농업의 생산 조직의 필요성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약재배입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자 조직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계약재배입니다. 친환경 농사를 하려면 자기가 팔 데가 없으면 친환경 농사를 못 짓죠. 내가 예를 들어 내가 감자를 농사 짓는데 내 감자를 친환경 농산물 가격으로 가져간다라는 판로가 있어야지. 누가 약정을 해야지. 누군가가 계획을 해줘야지 내가 친환경 감자를 심지. 그 판로가 없으면 농가가 품목을 심지를 않죠. 즉 친환경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판로 또는 계약재배가 필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친환경 농업이 원활하게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는 다양한 유통 판로가 존재하죠. 뭐 좀 쉽게 말해서 팔 데 없으면 가락동 시장에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낼 데가 없어요. 즉 내 농산물을 누가 가져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내가 어디 우리가 도매 시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낼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필수고요. 특히 또 이게 더더욱 필요한 이유는 친환경 농업은 생산의 경직성과 수급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산의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하다고 더 가져와 그런다고 오늘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이 갑자기 2배가 늘어나지 않죠. 친환경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지금 필요하면 최소한 몇 달 전에 심어야지 지금 필요한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받는데 또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업이 생산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은 일반 농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친환경은 생산의 경직성뿐만 아니라 수급의 경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농산물은 많기 때문에 없으면 가락동 시장 가서 비싸더라도 사면 되죠.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농사비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필요한 곳에서 소비처에서 뭐가 필요하다. 갑자기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약정되고 계약되지 않으면은 친환경 농산물은 수급의 경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공공급식 영역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계약 재배가 전제되어야지 이러한 생산과 수급의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생산자가 조직되어야지 가능하겠죠. 공급처에서 개별 농가를 만나서 일일이 계약 재배하고 계약 약정서하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생산자가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 조직이 되어야지 이러한 주요한 거래처, 특히 공공급식, 소비, 학교급식을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학교랑 또는 교육청과 계약에 따르는 생산, 계약, 공급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확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을 통한 계약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자 조직화가 필요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계약 재배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생산자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생산자가 조직이 되어야지 산지 유통에 대한 대응과 개입력을 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생산 유통 현실을 보면요, 산지법인들이 주로 면 단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로. 농림축산식품 하니까 정부가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10몇 년 동안 면 단위에 있는 작은 규모의 이러한 조직들의 지원을 해왔죠.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요. 그 장점은 뭐냐면 이런 친환경 지구조성 사업으로 비록 면 단위이긴 하지만
친환경 농가들이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단체 인증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쌀 같은 경우 쌀은 이제 이렇게 조직되기 쉬우니까 이든 저든 쌀이든 운해든 이런 지구조성 사업으로 면 단위의 친환경 농가들이 조직이 되었다라는 게 이 사업을 통한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면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형 거래처와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시군 단위로도 품목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15가지,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면 단위로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서 잘 생산되는 몇 가지 외에는 친환경 농산물 품목 구성하기 힘들거든요. 이 몇 가지 안 되는 품목을 가지고 대형 거래처 여기저기 뭐 공급하려고 이렇게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살려는 사람은 하나인데 팔려는 사람은 수두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팔려고 하는 농민들이 더더욱 어리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구조가 있죠. 이러한 그 면 단위로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는 농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 수요가 많은 공공음식만 보더라도 소비 수요가 많은 영역은 대도시거든요. 수도권 대도시가 소비 수요가 많은데 농민은 면 단위로 쪼개져 있어. 그러면 대도시 수도권의 공급을 누가 하냐? 그 면 단위 쪼개진 면 단위 생산 조직을 묶어낸 그 누구? 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누구? 우리는 그 누구를 연합사업단에 대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렇게 조직이 되어야지만이 공급이 가능합니다. 즉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자 조직화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산지 유통이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규합되고 조직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농업이 생산 조직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산지 유통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계약 재배, 그러니까 농가를 조직해가지고 계약 재배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에서 싼 물건 사와가지고 공급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계약 재배를 하면 농가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최소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농가가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농가랑 계약하는 것보다 그 시기 둘러보면 시장에 싼 거 막 굴러다니거든. 그거 그냥 몰래 사와가지고 공급하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죠. 유통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유통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농민을 조직하는 게 소극적이고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농가들 명분상 조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말지.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생산자가 조직되어서 즉 개별 유통법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전체 친환경 농업의 계약 재배를 갖다가 확대하는 그러한 지역에서의 여론, 요구 이런 걸 갖다가 강제를 하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개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적으로 흩어져 가서 그게 안 되죠. 생산자가 조직화되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앞에는 이제 유통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산지 유통에 대한 대응이었고 세 번째는 정책 수립에 대한 요구입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필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시장에서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당장 그렇게 획기적으로 확대되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한 공공급식 확대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우선적인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급식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면 지금 현재 전체 농업의 한 5%가 친환경 농업인데 대략 10에서 12%까지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 수립을 통한 공공급식 확대가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우선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를 요구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자가 조직화되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친환경 농업 연합회든 친환경 농업 협회든 뭐 행정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또는 친환경 농업 협회를 보면 그냥 의무 자정을 내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구조잖아요.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한 생산자 조직이 제대로 구축된 것이 협회라고 좀 말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중심에서든 지역에 있는 사업단의 중심에서든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군 생산자가 조직을 하고 이 시군 생산자가 참여하는 광역단의 생산자 조직이 있어야지 자신 있게 지역의 공공급식 또는 학교급식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자가 특정한 리스트로 눈에 안 보이면 행정이 움직이기 힘듭니다. 얘들이 진짜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행정이 제대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급식 확대를 위해서 생산 조직화가 필수적이고, 그리고 또 생산자 조직화가 돼 있어야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정에 공무급식 확대를 위한 요구를 갖다가 하고 정책 수립을 촉구할 수 있다. 그러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종합하면 친환경 농업에서 생산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계약 재배하려고 하면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조직화가 되어야지 유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는다. 산지 유통법인의 개별적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뛰어넘는 이제 계약 재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틀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 생산자가 조직화되어야지 당당하게 공공급식 확대를 갖다가 우리가 자신 있게 요구를 할 수 있다. 조직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런 것이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 생산자 조직화 가장 필요한 이유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재배죠.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조건 조직화가 되지 않으면 계약 재배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생산자 조직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생산자 조직화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남의 경우 이제 생산 조직화 방안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생산 조직화가 보통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합니다. 1단계, 출하하고 있거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를 갖다 규합하는 거죠. 풀을 만드는 거죠. 2단계, 출하 물량 확정 시 출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그 풀로 모인 사람 중에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출하 약정서를 쓰게 되겠죠. 정규화가 되는 거죠. 즉 부품한 기본 풀에서 점점 특정한 정규화된 농가들이 확대되는 거죠. 3단계, 출하 물량 확대에 따르는 정규화 확대. 즉 농민들이 점점 정규화 확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품목분별 위원회 설치 등 조직체계 강화. 3단계, 4단계 고도화. 보통 이러한 경로를 밟거든요. 그래서 우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군 산지법인들이 연합사업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군 산지법인이 출하하는 물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물량, 그리고 출하하는 농가, 플러스 협회에서 출하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를 묶어가지고 경남 전체에서 필요한 물량, 그리고 경남의 시군에 있는 그 참여법인들의 농가, 플러스 경남 친환경협회에 출하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로 묶어낸 경남광역산지, 이 물량을 이 농민 조직이 생산하기 위한 그러한 체계, 예를 들면 1단계, 2단계 있죠. 1단계, 2단계를 갖다가 바로 좀 진행하는 게 가능하지 않나? 그래야 추후 친환경 공급 확대를 요구할 수 있고, 확대 시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을 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경남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계약 재배를 위한 생산 조직의 구성 요소는 뭐 조직 체계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요. 생산 농가 명부와 생산 계획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해칙 출하, 생산 출하 규약, 공급 체계 운영 규칙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출하 약정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협회와 연합사업단 간의 역할 분담의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시군의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광역단위 생산 조직을 만들었다 쳐. 이걸 협회에 배치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단에 배치하는 게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협회에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역의 조건과 상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회와 연합사업단 간의 협의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요. 비록 광역 생산 조직을 협회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연합사업단이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할 분담과 논의가 지역 단위에서 필요할 거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생산 조직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남의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관건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경남의 학교급식의 친환경이 들어간다는 것이 확정되어야지 계약 재배 생산 조직화가 또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회와 연합사업단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친환경 공무급식이 확대의 출발은 생산 조직화라는 걸 제가 앞에도 계속 논의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일단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계약 재배 기반, 즉 학교급식이 출하하는 농가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공무급식으로 이제 계속 확대해 나가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하고 공무급식이 계약 재배를 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그쪽은 1년에 쓰는 양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과 물량을 가지고 농가들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학교급식 공무급식을 중심으로 생산자 조직을 1차적으로 좀 조직해내고, 조직된 힘으로 일반 시장으로까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가는 좀 그러한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조직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참여하는 도단위 생산 조직,
도 단위 생산 조직에 참여하는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차피 각 지역에서 연중 공급 못 하잖아요. 어차피 겨울은 제주잡기 필요하고요. 여름에는 강원잡기 필요하고, 그리고 진행할 때마다 계절 전체적인 타 지역의 작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계약 재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시군에 참여하는 도 단위 생산 조직, 도 단위 생산 조직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나아가서 대도시와 수도권 공급을 위한 그러한 이 계약 재배 확대를 위한 기본적인 생산 틀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좀 그런 취지에서 생산 조직을 위해서는 시군 단위, 도 단위, 전국 단위 생산 조직이 청청위로 좀 조직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사업단 그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든저든 생산 조직화는 생산자는 약자입니다. 즉 생산 조직은 출하처가 있어야지 생산을 조직할 수 있거든요. 출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생산을 조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정부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4차 5개년 계획에 그 임산부 친환경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고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는 도 단위 생산 유통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역 단위 산지 조직 사업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합단 설립 배경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충남 친환경 농업연합회 사무처장을 하다가 전국 친환경 농업연합회 정책위원장을 하고 지금 친환경 농업인 협동조합 전국 사업단 기획사무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충남 사무처장을 역할을 할 때 충남 학교급식을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이게 시군 가지고는 안 내는 거죠. 왜? 쌀 빼고 원예 생산물이 시군에서 한 20가지, 많아봤자 30가지 나오는데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90가지, 100가지 품목을 요구합니다. 즉 시군 단위 품목만 가지고는 공급이 불가능해요. 시군 단위 학교에도. 근데 광역 단위로 묶으니까 90가지 품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족한 거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사업단들이 좀 백업을 좀 해주는 걸 한다라면 그래야지 이 학교급식 공급한 품목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즉 학교급식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군 단위 체계 가지고는 안 되고 도 단위 체계가 필요한데 이 도 단위 체계가 한편으로는 광역 단위로 생산이 조직화돼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광역 단위로 산지 유통 체계가 좀 잡혀야 됩니다. 즉 광역 단위 생산 조직, 시군 단위 산지 조직 농가 또는 협회 해운정 출하 희망 농가로 광역 단위 생산 조직이 잡히고 또 이것을 갖다가 경남 내에 골고루 뿌리를 주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남 지역 내 산지 유통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죠. 시군 단위 산지 법인이 참여하고 아울러서 광역 단위 유통센터가 필요하고 광역 단위 유통센터가 왜 필요하냐? 대도시를 보내려고 그러면 어차피 거점 센터가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연합사업단은 광역 단위 생산과 광역 단위 유통 체계 이렇게 두 축으로 이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사업단은 시군 단위의 생산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이러한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를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는 광역 단위 계약 재배를 해야 되면 시군 단위 가지고는 안 되니까 광역 단위로 생산 조직을 어떻게 시군 단위가 참여하는 광역 단위 생산 조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아울러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지 유통 체계를 지역 내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역 연합사업단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농업협동조합 설립 배경은 연합사업단의 문제의식의 전국판입니다. 즉 각 지역별 연합사업단이 필요한 품목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공공업식 확대에 따른 계약 재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을 연합사업단에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됩니다. 2020년 9월 달에 설립이 좀 되었고요. 지역에 있는 각 도 단위 연합사업단이 참여해서 만들어졌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합사업단과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의 조직 구조는 앞에 설명드렸던 걸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연합사업단은 시군 단위 생산 조직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생산 조직 플러스 광역 단위 산지 유통 체계가 구축이 돼야지 지역에서 생산과 유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각 지역별로 있는 생산 조직은 전국 단위 생산 조직으로 좀 내쫓고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지 이 각 지역별 계약 재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서로 간의 협동이 좀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아울러서 전국 단위 유통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또 협동조합이 해야 될 역할이다. 연합사업단이 도 단위 유통센터 역할을 하고 이 축을 통해 가지고 협동조합이 전국 단위 생산 조직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국 품목, 우리가 전국에 이제 각 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이 모이면 전국 품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전국 품목을 전국 단위로 이렇게 전국 어디든 물질 틈없이 공급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전국 단위 유통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그 연합사업단과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편으로는 생산 조직, 지역별 생산 조직이 광역으로 모이고 광역별 생산 조직이 전국으로 예떡과자, 그리고 산지 유통 체계, 지역별 산지법인이 광역 단위 연합사업단 산지 유통 체계로 통합되고 이걸 통해서 전국적으로 산지 유통을 실필출처럼 어디든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현재 연합사업단과 친환경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방향과 사업 구조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국은 해야 될 것이 연합사업단과 연합사업단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전국 단위 통합 품목을 만들어내고 이 전국 단위 통합 품목을 통해서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공공급식을 진행하고 협동조합은 수도권 및 공공급식의 전국적인 시장을 좀 개발해내는 이러한 노력들을 좀 공통으로 진행해 나갈 때 친환경 농민들의 수건이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 원칙 확립 그리고 이 계약 재배를 통한 친환경 농업의 소비 확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확대와 환경 친화적인 농업으로 전환은 필수고요. 당장 가시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추후 이러한 변화가 언젠가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전제돼야 되는데 당장은 학교급식,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소비 확대 정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원활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서는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 원칙이 확립되고 소비와 생산을 연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계약 재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생산 조직과 진짜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생산 조직 안 되는데 뭔 계약 재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에 공급해야 될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조직을 만드는 지금까지 관행을 좀 뛰어넘어서 광역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현재 우리가 확보한 시장에 대한 물량부터 우선 계약 재배를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경남도 시군 유통법인, 시군 우리 그 법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아놓으면 물량이 꽤 될걸요. 그것부터 먼저 경남 전체에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먼저 시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단위 생산조직과 연합사업단이 필요하고 광역단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을 만들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의 확대는 소비 확대가 전제돼야 되고 소비 확대를 전제하기 위한 첫 출발이 바로 이제 생산자 조직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우리 경남연합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들의 유통 물량부터 모아서 이것부터 먼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경남에서 친환경 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협회와 연합사업단 간의 공동의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